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정수석입니다. 네, 제가 그 서울대로 옮긴 지 이제 1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직장에 좀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게 서울시의 그 교통이 막히는 거, 교통체증, 그거에 좀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기후위기,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했는데요. 제가 그 대중 강연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저기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영어가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게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뽑은 향후에 그러니까 이 경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뽑은 향후 위기 순위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작년에 이제 그걸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앞으로 2년에서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다가올 것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2년에서 보시면 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 그죠? 뭐 요새 뭐 대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물가 상승한 게 2년 동안의 가장 큰 위기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근데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에 가는 것은 첫 번째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실패하는 거. 그래서 지금 경제를 하시는 그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후 변화 적응을 실패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완화라는 거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막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지금 탄소 중립 하더라도 기후는 조금씩 변할 텐데 그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적응에 실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극한 날씨, 극한 기상 이런 것들이 향후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그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는 뭐 경제 문제나 뭐 국가적 뭐 그런 갈등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10등 안에 총 6개가 기후와 환경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는 기후 위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요 그래프는 기후 나선이라는 건데요. 미국의 나사에서 만든 겁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뭔가 뭐 대단해 보이죠? 사실 저도 만들 수 있는데. 네. 아무튼 미국의 나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보시면 그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의 동그라미의 반지름이 적으면 온도가 낮은 거. 그다음에 반지름이 크면 온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온도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그리고 색깔을 칠했는데 파란색은 온도가 낮은 거, 빨간색은 온도가 높은 겁니다. 보시면 쭉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쫙 갔는데 보시면 이 반의 원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가고 있죠. 그만큼 현재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1880년부터 1980년까지는 원의 크기가 커지긴 하지만 천천히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1880년부터 2020년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원의 속도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거의 원인을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에 의한 거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온실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안 입으면 춥잖아요. 왜 춥죠? 제가 체온이 있는데 옷이 그 체온을 감싸줘가지고 그래서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도 땅이 있는데 거기 공기가 덮고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 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온실기체라는 건데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를 이 옷과 같은 온실기체가 잡아가지고 다시 지구 쪽으로 쏴줍니다. 따뜻하게.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구가. 근데 사실 우리가 지구 온난화 하니까 그리고 온실효과는 뭔가 만인의 공공의 적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온실효과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지구에 만약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온실 기체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입니다. 영하 18도예요.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온도는 영상 15도. 그러니까 온실 효과에 의해서 33도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살기에 좋은 행성인 겁니다. 온실 효과는 굉장히 좋은 존재예요. 온실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33도를 올렸잖아요. 근데 이 온실 효과가 조금만 과다하게 되면은 그러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33도 올렸는데 온실 효과가 예를 들어서 10%만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갔거든요. 지금 뭐 작년에는 뭐 1.3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1도 올라간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시끄럽게 지금 기후 위기다 하는데 그 10%만 올라가도 3도니까 그게 상당히 이 온실 기체에 우리 지구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온실 기체의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온실 기체가 증가했는지 이 곡선을 보시면요. 보시면 여기 가로축이 있잖아요.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여기가 현재고요. 현재고 저기가 2000년 전 쭉 시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곡선이 이야기하는 게 온실 기체.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간색이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쭉.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증가하지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지만 이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증가하게 되죠. 멋있죠, 곡선이. 그죠? 제가 투자하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만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가 어떤 시기가 같냐?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 인간 활동에 의한 건지 뭐 과학적으로 딱 그렇지 않지만 딱 이 다음 그림을 보면은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요 그래프는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세계 인구의 변화도 이런 식으로 쭉 증가했던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유사하죠. 그만큼 이 이산화탄소 증가는 이 세계 인구의 변화에 기인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데 모르겠지만 요새 좀 숨쉬기가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러신가요? 네. 요거는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이산화탄소가 쭉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1990년부터 쭉 이 그래프는 뭐냐면 산소의 농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농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감소해서 우리가 지금 숨쉬기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 대기 환경이 안 좋아서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숨쉬기 힘든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미량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과학적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게 우리는 과학적 가설이 인간 활동에 의한 거다라는 과학적 가설이 있어요. 뭐 어떤 인간 활동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기름이나 석탄을 태워가지고 두 번째 열대우림을 파괴해가지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화석 연료를 태워요. 화석 연료를 태우면 뭐가 생기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불은 산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씁니다. 그죠? 두 번째, 열대우림. 열대우림은 나무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대신에 산소를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열대우림을 파괴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는 덜 흡수하고 그 대신에 산소는 덜 내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가 산소의 그 인간 활동에 의한 중요한 과학적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기후 위기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거 2022년인데요. 이제 가장 지구 온난화에서 위기 하면 생각나는 게 폭염입니다. 폭염이죠.
보시면 이제 이게 2020년 7월인데 재작년인데요. 작년 7월에 영국이 40도, 북유럽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유럽에 가면요. 거기 고위도 오고 선선하잖아요. 선선해서 거기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 한 3주 살아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여름에는 그냥 살만하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기온이 40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좀 더우면 에어컨 있는 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에어컨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경우 보면 중국에 149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작년 7월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가로수에 사진이 참 많은데 가로수가 너무 더워가지고 가로수 안에서 스스로 타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논인데요. 논에 수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다 익어버린 거죠. 원래 가재는 검은색인데 익으면 서유처럼 빨간색이 되죠. 그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8월이 제일 덥잖아요. 근데 호주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2월이 제일 덥습니다. 일례로 제가 실제로 2013년 2월에도 제가 호주에 멜번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중 하루에 엄청 더운 거예요. 그래서 40도가 넘는 기온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왜 40도가 넘게 되냐면 이 멜번이 여기 있는데요. 멜번이 여기 있는데 여기 더운 사막에서 바람이 쫙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40도가 넘는 기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런 폭염이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후 위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 이제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보시면 이것도 그래프인데요. 1900년부터 100년 동안 해수면인데 해수면이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는 또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상승하는 속도가 이 기울기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는 기울기를 아직 안 배웠나요? 이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점점 가파라지죠? 점점 더 가파라지죠? 그러니까 가파라진다는 얘기는 뭐냐? 해수면 상승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더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요게 이제 사이언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꿈이 저 저널에 논문을 내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저널이 사이언스가 있고 네이처가 있습니다. 이 두 저널에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저널을 내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근데 그 논문에 표지입니다. 표지가 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에 육지가 있고 여기 쭉 벽이 있죠. 벽이 있는데 여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원 같은 게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원래는 땅이었는데 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일까요? 여기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죠. 네. 거기는 이제 해수면 상승하고 지하수 사용으로 해서 지금 땅이 내려가고 있어서 해수면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타에서는 이 해수면 상승 문제 때문에 매년 몇 천억을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인도네시아는 결정을 했어요. 수도를 옮기기로. 예, 보르네오 섬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보르네오 섬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기후변화 때문에 옮기는 건데 보르네오 섬은 엄청나게 많은 열대우림이 있는 데거든요. 열대우림을 다 파괴하고 거기로 이제 수도를 이제 좀 옮기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발로인데 투발로는 산호로 만들어진 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수십 년 안에 이 투발로는 완전히 다 잠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다른 섬나라로 다 이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해수면 상승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보고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2m가 상승하면은 요 빨간 지역 있죠? 이 빨간 지역.
부산도 여기 있고 인천의 대부분 지역이 빨간 지역이 잠긴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 그래서 이 정도로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설마 2m가 올라가겠어? 해수면 2m나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해수면 상승은 왜 상승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빙하하고 녹아서 오 잘하시네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라면을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잘 관찰해 보시면 끓면 물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서 물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해서는 아직까지는 해수면 상승의 절반 정도는 빙하가 녹아서 절반 정도는 열 팽창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빙하가 녹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빙하가 어디가 녹았느냐? 지금은 우리 산 위에 있는 부분, 거기 육지에 있는 산에 있는 빙하가 녹은 게 지금 60%고 그린란드와 남극이 28%와 12%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남극과 그린란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녹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빙하는 남극이나 그린란드에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그 남극과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2m를 말씀드렸는데요. 2m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항상 가져오는 문제인데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전지구 해수면 고도는 얼마나 상승할까요? 네. 네. 말씀해 보세요. 네. 60m? 오, 굉장히 근접하였습니다. 네. 네. 58m? 조금만 더 쓰면 안 될까요? 네. 70m. 그러니까 정답, 예. 예. 네. 마지막 한 명, 저 뒤에 계신 분. 네. 70m? 네. 그거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고요. 60에서 70m 정도가 이제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 힌트가 있는데요. 지구의 물의 2%는 남극 빙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거든요. 그러니까 4,000m라고 치면은 2% 물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4,000m에 2%가 증가하니까 4,000 곱하기 100분의 2. 그죠? 그렇게 계산하신 거죠. 그래서 한 80m가 나옵니다. 80m가 나오는데 이게 위로 갈수록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한 6, 70m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북극에도 이만큼의 얼음이 있는데요. 얼음이 지금 엄청 녹고 있죠. 북극곰의 눈물 들어보셨죠? 다 녹으면 전지구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네. 90? 남극보다는 이게 더 적은데요. 네. 네. 네, 여기. 여학생. 네. 네? 90. 네. 60. 네. 정답은 0. 그렇죠. 0m입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오신 것 같은데? 너무 그러면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그죠? 0m입니다. 왜냐? 여러분 콜라에 얼음을 잔뜩 넣은 다음에 깜빡이고 안 먹었어요. 딱 놔뒀어요. 그러면 이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콜라 수위가 더 올라가던가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력에 의해서 균형을 맞춰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떨어져 있는 얼음은 이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남극이나 그린란드에 거대한 빙하 조각이 바다로 딱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콜라에 얼음을 하나 넣는 순간 수위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음이 녹든 안 녹든 간에 빙하가 깨져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해수면 상승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잠기게 되고요. 보시면 3m가 올라가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잠기게 되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았다. 그러면 세계의 지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죠? 원래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정말 그러면 뭐 해수면이 뭐 50m 이게 증가했다 감소하고 뭐 이게 가능한가를 보면 우리가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18,000년 전이면 빙하기 시대거든요. 이때도 인간이 살았습니다. 인간이 살았는데 18,000년 전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m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지도입니다. 더 확실하게 보시려면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돼요. 이때 흰색 부분은 하얀색 부분은 육지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부분이 바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황해는 평균 깊이가 바다의 평균 깊이가 5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m가 낮았기 때문에 다 육지였어. 그래서 한반도는 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동쪽 끝이었죠. 일본이 반도였습니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면 해수면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양 산성화 문제도 이제 우리가 심각한데요. 우리가 지금 콜라를 먹으면 굉장히 탄산이 있죠. 그 탄산이 있다는 건 이제 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인데 아시죠? 콜라를 뭐 이게 뭐 그 청소할 때도 쓰는 거 굉장히 잘 닦이잖아요. 그 콜라 쓰면은 그게 산성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왜 산이냐면 탄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탄산. 이산화탄소가 콜라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바다가 대기에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그게 다 바다로 흡수됩니다. 바다로 흡수되면은 탄산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양이 산성화되는 거죠. 해양이 산성화되면은 여러 가지 뭐 조개류나 여러 가지 뭐 그 벽감류나 이런 것들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라고 느끼는 것들은 극한 기상이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고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폭염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되는데 따뜻한데 눈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또 추위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눈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집중호우, 작년에 중국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많은 홍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대기지에 수증기가 많으니까 이 집중호우와 홍수가 굉장히 자주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가뭄이 많아집니다. 왜냐? 대기 중에 수증기는 많아지는데 상대 습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더울 때하고 추울 때하고 보면은 이 더우면은 상대 습도가 이제 낮아질 수 있잖아요. 온도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겨울철에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면 수증기는 제한적인데 따뜻하면 집안의 상대 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는 일정한데 우리가 공기를 데펴가지고 상대 습도가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습기를 반드시 틀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육지의 수증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근데 육지의 땅이 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뭄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집중호우는 많이 생기는데 또 가뭄. 그리고 이게 공평하게 좀 사막 같은 데서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기후변화가 돼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이게 홍수피해가 많은 데에서 가뭄이 많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간다는 거죠. 비가 안 오는 데는 더 안 오고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에너지원은 그 폭발력은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폭발력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태풍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원을 따뜻한 바다에서 가져오는데 따뜻한 바다의 영역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남해안도 굉장히 뭐 26도, 20도, 28도 높으니까 해수면이 높으니까 태풍이 안 죽고 강한 강도로 오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하와이에 산불 들으셨죠? 제가 박사를 졸업하고 하와이에서 박사후 연구를 했는데 그 하와이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데요. 기후변화가 되면 산불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강하게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지구가 건조해지니까. 그죠? 건조해지니까 산불이 잘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극한 기상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그 2021년에 IPCC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후변화 보고서를 이제 유엔 산하에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이니까 그 전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관측해 놓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년 5, 6년 주기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보고서에 남는데요. 거기에 나온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은 이게 그 극한 기상이 어떻게 바뀌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면 폭염이 50년 만에 한 번 온 폭염,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폭염이면 50년 만에 한 번인데 요게 이 4도가 증가하면 39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50년 만에 오는 폭염을 매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가뭄도 4도 올라가면 현재 지금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가뭄을 2.5년 만에 한 번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러한 극한 기상이 하나만 얻어 힘든데 여러 개가 같이 온다는 거죠. 이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2022년에 유럽 사례입니다. 유럽에서 재작년인데요. 그 50년 그때 이제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 유럽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든 여름에 기후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혹독한 기후였는데요. 50년 만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40도가 넘는 기온이 북유럽 지역에 굉장히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산불도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폭염이 오면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뭄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가무니까 폭염이 오고 폭염이 오니까 또 가뭄이 오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또 이 현상을 키운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산불 요 그림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요 그림에 점들 있잖아요. 점들. 이 옅은 색, 노란색 점들은 뭐냐면 이 점들이 일주일 안에 산불이 났던 곳입니다. 22년에. 그리고 빨간색은 이게 지금 7월 17일자 기준으로 17일부터 하루 만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이 일주일 사이에 이 많은 점들만큼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불이 발생했죠. 왜냐? 엄청난 가뭄과 폭염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지구는 45억 년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기후는 전혀 안 변하고 지금 인간 활동에서 확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5억 년 동안 우리의 지구는 꾸준히 변화했거든요. 기후변화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기후위기라고 할까요? 그냥 일상적인 기후변화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속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N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N 간빙기니까 따뜻할 때예요. 이건 13만 년 전인데요. 이때는 현재보다 온도가 2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울 때도 훨씬 많았어요. 지구에. 그리고 해수면 고도도 5에서 8m가 높았어요. 아까 2m 올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5에서 8m가 높았습니다. 그때 인간들이 살았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주 그 지역에서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전에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빙하기 때는 22,000년인데 지금보다 온도가 6도 낮았어요. 그죠?
이거 해수면 온도가 120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기후는 지금 우리가 1도 변했지만 뭐 2도 높았고 6도 낮았어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위기로 느끼는 걸까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피해를 보는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단지 그것 때문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M 간빙기에서 최근 빙하기로 가는데 2도에서 마이너스 6도 왔어요. 그러니까 8도가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10만 년 만에 8만 년 동안 8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0년 동안 0.007도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최근 빙하기에서 홀로세 한 6,000년 전인데요. 6,000년 전에 6도가 올랐어요. 근데 100년에 0.05도가 바뀐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인류세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에서 인류세라고 하는데 최근 지구온난화는 100년 동안 1.1도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00년 동안 0.07도니까 이거에 비해서 제가 곱하기가 쉽게 안 되는데요. 한 100배? 100배보다 100배 정도 빠른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태계는 기후가 변화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적응해 갑니다. 그죠? 우리가 예전에 뭐 이게 오징어를 좋아했다가 이제 오징어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죠?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다른 이제 어종을 또 먹으려고 하고 싼 놈도 먹고 그게 꾸준히 바뀌는데, 근데 그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과거의 지구의 변화는 굉장히 폭은 컸지만 굉장히 천천히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생태계가 적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대부분의 대기나 해양의 순환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와중에 극한양성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후변화가 되면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에너지 불균형이 심화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육지와 바다가 다르고, 바다에서도 이 표층과 깊은 바다의 속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저위도와 고위도, 그 다음에 중위도, 이 속도가 다르고,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대기와 해양은 움직일 거고, 이 와중에 극한 현상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탄소 중립은 우리의 기후를 예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는 많이 변화했고 지금 되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구의 속도를 줄이는, 좀 브레이크를 좀 밟으려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얘는 지금 계속 가속화 돼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응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이 가장 최대입니다. 물론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 1등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나라 1등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그죠? 그런 큰 형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것들 여기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작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출 증감 속도는 우리가 지금 최고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쭉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때 탄소 중립 이제 온실가스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상승이 주춤해진 것은 상태죠. 이걸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줄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도 상승까지 1.5도를
탄소 배출량을 지금 맞추려고 하는데요. 사실 1.5도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지구의 기온이 2도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천천히 기후가 이제 원만하게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수 있다. 2도가 넘으면 그거를 기후 변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티핑 포인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2도 미만으로 맞추자. 그래서 2도보다 좀 낮은 1.5도로 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5도를 맞출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현재의 기준으로 탄소 배출하면은 426톤이 남았는데 이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10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예측을 하자면 아마 올 여름쯤 되면은 많은 언론에서 뭐 역사상 최고의 폭염, 전지구 기온이 1등을 했다, 최고 기록을 깼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지구 온난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굉장히 큰 엘니뇨가 발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니뇨와 지구 온난화가 둘이 합심을 해가지고 올해의 기온을 굉장히 올릴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기사를 보시면은 이 종순 교수가 예측이 맞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맞힌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틀려가지고 온도가 확 떨어졌으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탄소 중립은 사실은 우리가 배출을 줄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이게 탄소 중립이 아니거든요. 탄소 중립이라는 건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있고 우리의 생태계 있잖아요. 우리의 바다, 우리의 그 나무 생태계 이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을 맞추자. 이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탄소 중립을 하잖아요. 탄소 중립을 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다 성공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똑같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천천히 감소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소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멸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우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현주소는 보시면 2020년 61개국 중에 58이고요. 온실가스 배출 세계 당당한 7입니다. 네. 그 다음에 증가율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환경 성과 지수를 발표했는데 180개국 중 60위. 그리고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세계 시민단체에서 기후 악당 국가로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석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것도 좀 우울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한다고 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2030년까지 요만큼 줄인다는 거예요.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줄이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4년인데 거의 안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지금 3년 남았으니까 이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다.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다. 아마 거기서 엄청난 그리고 마지막 29년에 왕창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꿈나무들이 많이 계시는데 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저는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할 의지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계속 뭔가 어필을 해서 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지구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공학이라는 게. 지구공학, 기후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후공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탄소 중립은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으니 좀 더 부가적인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인간이 만든 지구온난화를 인간의 기술로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게 기후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 보셨나요? 설국열차? 설국열차를 보시면 거기에 갑자기 빙하기 왔잖아요. 왜 온지 아세요? 갑자기. 예. 왜 왔을까요? 빙하기가? 선두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네. 네. 그 설국열차가 어떻게 됐냐면 지구 온난화가 너무 가속되니까 지구 온도를 낮추자. 낮춰가지고 어떻게 했냐?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립니다. 우리 화산 폭발이 터지면 지구 온도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거에 착안해가지고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리면은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자고 합니다. 근데 지구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 강한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빙하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국열차를 보면은 기후공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기후공학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거의 금기시대에 했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최근 들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후를 이렇게 놔두면 거기서 생기는 불확실성, 피해가 있고 기후공학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생기서 나오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이 두 불확실성 중에 싸워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 기후공학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후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공학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보시면 이 기후테크라 가지고 저기 저 유명하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가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캡처하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어디 저 땅 밑에 아니면 석유 시추한데 거기다 묻어버리자. 그게 첫 번째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는 증가하니까 온도를 올리니까 다른 방법으로 온도를 낮춰보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구름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반사시켜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켜 온도를 낮추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막 시도를 하려고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지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만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지구공학의 5개년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했죠. 근데 여전히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공학의 논쟁의 가장 이슈가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 또는 기후공학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기후공학이 탄소 중립 정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책량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후공학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 중립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또는 추가적으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그거의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되지 이거를 책량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환경에 맞는 기후공학 방안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K-팝도 유명하고 K-드라마도 유명한데 K-기후공학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지금 꿈나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그런 K-기후공학을 앞장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